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72살 박노인은 매일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굶주린 백구에게 자신의 마지막 한 숟갈을 나눠준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믿었던 가족이 등을 돌리고 거대한 음모가 그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한 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어이구, 이 녀석이 얼마나 굶었으면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거나 먹거라.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노인과 백구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겨울바람이 매서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박노인이 홀로 점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살이 된 박노인은 평생 몫으로 살아온 거친 손으로 라면 봉지를 뜯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안부 전화라도 왔지만 어느덧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박노인은 그런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기 바쁜데 시골 늙은 아버지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며 박노인은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 텅텅 울릴 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엔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두어 개가 전부였고 쌀독도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퇴직 후 받는 적은 연금으로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돌방 한 칸만 데우고 지냈고 전기료가 무서워해지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살아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으니까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박노인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더욱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먹는 끼니가 이렇게 허전할 줄은 젊은 시절엔 몰랐거든요. 점심을 마친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마을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나마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라도 나누면 하루가 조금이나마 덜 적적했거든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선 박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걸었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박노인은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길을 아내와 함께 걸었던 시절, 아이들이 뛰어놀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이 마을에도 생기가 넘쳤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있거나 노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이들도 하나둘 세상을 뜨면서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한 집 한 집 지나치며 박노인은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네는 며칠째 문이 닫혀있고 최할아버지는 감기로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처럼 외롭고 아픈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안부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평소 잘 가지 않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막다른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발길이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모퉁이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흰 진돗개 한 마리가 박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는 몹시 야위어서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였고 털도 더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콧구멍으로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누워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언제부터 굶었는지 눈알이 움푹 들어가 있고 혀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개는 경계하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는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노인은 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포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간절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이 얼마나 굶었으면 이 모양이 됐을까.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이 불쌍한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박노인의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이웃의 집 고쳐주고 품삯 제대로 받지 못해도 웃으며 넘어갔던 그 마음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은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다 남은 라면 국물도 함께 부었습니다. 자신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었지만 이케가 더 급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국물에 불어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개에게 밥그릇을 내밀자 처음엔 경계하던 개가 음식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숨 쉴 틈도 없이 먹어치우는 모습에 박노인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자신처럼 외롭고 배고픈 존재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나자 박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친 털 사이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이 오랜만에 느끼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날부터 박노인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그 골목을 지나며 개에게 밥 한 그릇씩 챙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판에 개 밥까지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나누어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까? 밤새 추위에 떨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루 일과의 중심이 그 흰 진돗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아침 라면을 끓일 때면 박노인은 습관처럼 두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 하나는 개에게 가져다 줄 것 말입니다. 처음엔 남은 밥을 주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자연스럽게 개 목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부족해 하루 한 끼로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개 밥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개는 박노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겼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야윈 몸집이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털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가득했던 그 눈에 이제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노인은 개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흰 털 색깔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릴 적 키웠던 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백구도 이렇게 충성스럽고 의젓한 개였거든요. 이름을 불러주자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점점 박노인의 집 주변에서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 골목 구석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박노인의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말입니다. 박노인이 외출할 때면 멀찍이 따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백구는 박노인의 방문 앞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보면 꼬리를 흔들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박노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뜻한 곳을 찾아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진짜 박노인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어둠을 향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노인이 눈을 씻고 보니 담장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구가 미리 알아채고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백구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박노인이 개까지 돌보고 있다니 말입니다.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감, 자네도 먹고 살기 바쁜데 개까지 키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박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할머니, 배고픈 건 사람만이 아니지 않겠소. 나눠 먹으면 덜 허전하니께 괜찮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최할아버지는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 개 도둑들이 많다는데 조심해야 할 거야. 특히 진돗개는 비싸게 팔린다고 하니까.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구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백구는 박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내가 내 가족이나 다름없구나. 누가 널 해치려고 하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거라.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박노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며칠 후 박노인은 작은 계집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솜씨로 폐목재를 이용해 아담한 집을 지어준 것이죠. 백구는 새 집을 보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박노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집을 대문 앞에 설치하고 나니 정말 백구가 박노인네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박노인에게는 아침에 눈 뜨면 반겨줄 누군가가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기다려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밤마다 백구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에 박노인은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어요. 혼자였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백구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을 때 백구가 방문을 살살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주인을 깨우려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백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늦잠을 잤구나. 그날도 박노인은 백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던 때와는 달리 밥맛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백구와 함께한 평화로운 나날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박노인이 백구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도시 사람 티가 확연히 나는 이들의 등장에 마을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남자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측량하듯 살펴봤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개발 직원들입니다. 이 지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며 박노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개발 사업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이 관광단지 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할아버지 댁 포함해서 이 일대가 모두 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과 땅을 떠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물론 보상은 해드립니다. 다만 시세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후 가치 상승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내민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고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집과 땅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것입니다.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게 합의하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는 건 고맙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지만 고집부리시면 안 됩니다. 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에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답변 안 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자 박노인은 맥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박노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의 조카 박민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조카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뒤에는 어제 왔던 개발업체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수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런데 저 사람들과는 왜 함께 왔니? 박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를 설득하러 온 겁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사람들과 한편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민수야, 내가 왜 그런 일에 관여하는 거니? 큰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정리하시고 편안한 곳으로 이사하세요. 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었어요. 이 돈으로 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남은 돈으로 편안하게 사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외롭기만 하잖아요. 박노인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 집은 너희 할머니와 함께 지은 집이고 너희 아버지가 자란 집이다. 그런 곳을 돈 몇 푼에 팔라고 하니? 박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큰아버지, 감상에만 젖어 계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서 이런 큰 집에 계셔봐야 관리만 힘들잖아요. 그때 개발업체 직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토지의 일부 지분이 박민수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박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말이니? 이 땅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박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등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법적으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박노인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일은 잘 모르겠고 믿었던 조카가 이런 일을 벌이니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어쨌든 일주일 더 드릴 테니 잘 생각해보세요. 좋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박노인은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백구만이 박노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조카 박민수가 떠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백구마저 주인의 상태를 눈치채고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셋째 날 밤, 박노인이 겨우 잠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집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두어 개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집 구조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더욱 날카롭게 경계하며 낮게 짖었지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마치 박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림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끝내 잠들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분명 자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표시도 없고 우표도 붙어있지 않은 이상한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인쇄된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집을 비워라. 끝까지 버티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박노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공공연한 협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박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편지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위협이었어요. 개까지 키우며 호사를 부리고 있구나. 개 값도 제법 나갈 텐데 사라지면 아쉽겠지. 마지막 경고다. 박노인은 백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백구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은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백구는 이제 박노인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저녁이 되자 박노인은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박 영감, 요즘 개발업체들이 하는 짓이 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조심하고 지내게.
결국 박노인은 혼자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 협박 편지, 그리고 가족의 배신까지. 세상이 온통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노인이 마을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은 뒤져져 있고 옷장도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백구는 무사했습니다. 박노인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안 곳곳에 발자국이 남아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뒤져진 것을 보니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쪽지였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 숨겨뒀나? 어차피 소용없을 거다. 이미 모든 건 정해졌으니까. 박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집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었어요. 분명 조카 박민수가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없애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노인은 백구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잠을 잤습니다. 한 명이 자면 다른 한 명이 깨어서 주변을 살피는 식으로 말이죠. 백구는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박노인이 잠들면 집 주변을 순찰하며 지켰어요. 닷새째 되는 날 밤, 마침내 박노인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쯤 되어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하나 보네. 그냥 겁만 주고 가자.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될 수도 있어.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112에 신고한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박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고 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와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평생의 터전이었고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백구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박노인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말 둘이서 온 세상을 상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낼 것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박노인은 백구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마지막 통보서를 받은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백구도 주인의 불안한 마음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박노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정리해보기로 한 것이죠. 혹시나 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집 매매 관련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모두 아내가 챙겼기 때문에 박노인은 자세히 몰랐어요. 먼저 안방 옷장부터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사이에 서류 봉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된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 기록들이었어요. 그 다음 거실 장롱을 열어봤지만 역시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평소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던 오래된 목재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안방 구석 윗목에 놓여있던 그 상자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내의 유품이 들어있어서 차마 건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백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아내와의 결혼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과 편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보니 여러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박노인 앞으로 온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보낸 안부 편지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내가 직접 쓴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내의 필체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아픈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박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힘들어도 버티며 지켜온 우리 집, 이 땅은 반드시 당신 것이란 걸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혹시나 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이 상자 맨 아래를 보세요. 박노인은 급히 상자 맨 아래를 뒤져봤습니다. 과연 두꺼운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어요.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원본과 집 매매 계약서, 그리고 박노인이 전혀 몰랐던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박노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카 박민수가 주장한 공동소유권 같은 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노인의 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상속받았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적금을 부어왔던 것 같았는데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박노인은 아내가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통장은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법정 싸움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예요. 절대 우리 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은 우리의 사랑이 깃든 곳이니까요. 박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 고마웠어요.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카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백구도 박노인의 감정 변화를 느꼈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어 창문으로 내다보니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조카 박민수와 개발업체 직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직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었거든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박노인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수와 개발업체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민수야? 박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좋게 끝내고 싶어요. 개발업체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보상금을 좀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박노인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정에서 싸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박노인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산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가 있어. 개발업체 직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박노인은 백구와 함께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무너졌을 거야. 백구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박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박노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어요. 아내의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법무사는 박노인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만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고 조카분이 주장하는 공동소유권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발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날 오후 박노인이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낯선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은 입지 않았지만 도시 사람 티가 나는 이들의 모습에 박노인은 긴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남자들이 다가오자 백구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박노인 앞을 막아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법무사한테 갔다면서요.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정리하세요. 박노인은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혼자서 큰 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백구가 더욱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박노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려 하자 백구가 앞으로 나서며 위협했어요. 이게 좀 조용히 시키세요. 사람 말하는데 시끄럽네. 첫 번째 남자가 백구를 향해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재빨리 백구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걔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비웃었습니다. 걔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럼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요즘 개 도둑들도 많고 차에 치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니까.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들이 감히 어떻게 해.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백구를 꼭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백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노인은 백구를 집 안에서 재웠습니다. 밖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백구도 상황을 이해하는 듯 얌전히 박노인 옆에 누워 있었어요. 이틀 후, 박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가 짖으며 반겨줬을 텐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박노인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백구를 발견했을 때 박노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백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백구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누군가 백구를 해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어디 아프니? 박노인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백구는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박노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고 경계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조카 박민수와 개발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큰아버지, 걔가 다쳤네요. 괜찮습니까? 박민수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희들이 한 짓이지? 개발업체 직원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으세요? 박노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거든요. 큰아버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법정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걔도 다쳤는데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금이 조금 더 올라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걔 치료비까지 따로 드릴게요. 박노인은 품속에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가 고통을 참으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구가 작은 목소리로 짖었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개발업체 직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걔가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지만 박노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쳤는데 이제 자신이 백구를 지킬 차례였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박노인은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백구를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백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박노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노인은 더욱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법정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백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법정 소송을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구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다리를 살짝 절었어요. 박노인은 매일 백구의 상처를 돌보며 법정 준비를 했습니다. 법무사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재판 전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텐데 과연 자신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백구도 주인의 심정을 아는지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지만 법정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집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백구는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박노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조카 박민수와 개발업체 변호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노인을 보자 박민수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 토지의 정당한 공동 소유자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조작된 서류들을 제출하며 박민수가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박노인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고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노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진짜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박노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박노인의 변호사는 아내가 보관해둔 원본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상대방에게 질문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주장하는 공동 소유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들이 조작한 서류들이 진짜 등기부등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때 박민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큰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혼자서 큰 집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걱정이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박노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의 모순점이 하나씩 드러났고 개발업체의 강압적인 행동들도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 중간에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이 법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미리 부탁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장님이 증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30년째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인 어르신은 평생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발업체 사람들이 와서 협박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김할머니도 증언에 나섰어요. 박 영감은 자기도 어려운데 굶주린 개까지 돌보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발업체 놈들이 밤마다 와서 박 영감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협박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개까지 다치게 만들었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의 불법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났거든요. 판사가 개발업체 측에게 물었습니다. 증인들이 말하는 협박과 위협 행위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업체 변호사는 허둥지둥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증언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노인이 직접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지은 집입니다. 죽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 곳이고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굶주린 개 한 마리는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이곳이 전부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의 간절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박민수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피고 박노인의 단독 소유가 맞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또한 개발업체의 불법적인 협박과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벌인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박노인을 이웃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기뻐했어요. 박 영감,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백구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박노인이 집에 돌아오자 백구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반겼습니다. 박노인은 백구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 백구는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며 박노인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면서도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에 박노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와 최할아버지가 가져온 막걸리로 소소한 축하연이 벌어졌어요. 오랜만에 집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 영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나쁜 놈들이 벌을 받아 마땅해. 이장님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다른 개발업체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박노인은 이웃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발업체가 불법 행위로 인해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카 박민수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카가 벌을 받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잘못된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박노인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구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매일 아침 박노인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오랜만에 목공 도구를 꺼냈습니다. 퇴직 후 손에서 놓았던 연장들이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백구를 위한 새로운 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평생 몫으로 살아온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고 못을 박으며 백구를 위한 특별한 집을 만들었어요. 백구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꼬리를 흔들어 응원해 주었습니다. 완성된 계집을 보고 백구가 신이 나서 들락거리는 모습에 박노인은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무언가 창조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박노인이 만든 계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박 영감, 솜씨가 여전하네.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겠어? 김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하자 박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기꺼이 만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박노인은 작은 목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마당 한쪽에 간단한 작업대를 만들고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이웃들의 부탁으로 작은 가구나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 밖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노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든 물건들은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백구는 박노인이 일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작업을 감독하는 것처럼 가끔 짖어서 휴식을 권하기도 했어요. 두 친구의 일상은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노인의 작은 목공방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박노인의 작업을 구경하러 왔고 백구와 함께 놀았어요. 한때 적막했던 집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노인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백구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내가 없었다면 난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백구는 박노인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것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겨울이 다가왔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목공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생활이 행복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박노인네에 찾아왔습니다. 백구와 함께 놀면서 박노인이 만든 나무 장난감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박 할아버지, 백구가 정말 영리해요.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말하자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거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노인은 백구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해돋이를 봤어요.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는 장관을 보며 박노인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백구야, 올해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자. 내가 내게 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백구가 멍멍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친구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박노인이 백구에게 밥 한 숟갈을 나눠준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친절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두 친구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백구와 함께 웃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